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새끼 줄에 꿰ν 엽전.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어찌나 친하던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냇가에 몇 감으러 갈 때도 꼭꼭 붙어 다녔어요. 아이고,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복동이와 길동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고 집시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죠.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어요. 큰일 났다. 쌀독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머슴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건넌 마을 김대감 집을 찾아갔어요.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적구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동이가 쓱싹쓱싹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죠. 소 먹이 주고 닭 모이 주고 사내가 나무 해오고 들에 나가 농사일 거들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 집신을 삼았죠. 송글송글 땀을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김내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요.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누릇누릇 익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투실투실 살이 올랐죠. 그리고 곳간에는 벽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3년이 되었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의 논밭과 대지를 조금 사두었거든요. 넌 농사를 열심히 지을 거야. 난 돼지를 키울 거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덕에 우리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아주 가는 새끼가 급하게 필요한데 새끼를 좀 꼬아주려무나. 대감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때리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에이, 난 안 꾼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를 갔죠. 하지만 복동이는 밤 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래, 대감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아주 가늘게 열심히 꼬았어요. 밤이 이슥해져서야 길동이는 촐랑촐랑 집으로 돌아왔죠. 복동이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됐죠.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어쩌나 시간이 없네. 길동이는 급한 마음에 새끼를 굵게 꼬았어요. 다음 날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꼰 새끼입니다. 참 기특한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기 있는 엽전을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마음대로 깨어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니라.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쩔그렁 쩔그렁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죠. 길동이도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어요. 하지만 새끼줄이 두꺼워서 단 한 푼의 엽전도 깰 수가 없었어요. 한편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싣게 되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뚱기우뚱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만 달랑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동이는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샀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면 쌀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었어요.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길동이는 옛날에 그 초가집에서 돼지를 키우며 잘 살고 있답니다. 달콤한 방귀. 옛날 마음 쉬고 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수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할머니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커다란 나무를 베는데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벌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다녔죠.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그 밑동에는 꿀이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쿡 찍어서 먹어보니 너무도 달고 맛있었죠. 할아버지는 쿠다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 얼른 산으로 갑시다. 커다란 나무를 베었더니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고 그 구멍 속에 단 꿀이 한가득 들어있다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큰 항아리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찌나 꿀이 많은지 항아리에 가득 퍼남고도 꿀이 너무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은 꿀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뽕 하고 방귀를 뀌었는데 글쎄 방귀 냄새가 얼마나 단지 모르는 거예요. 방귀가 꿀보다 몇 배나 더 단 것 같았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번갈아 방귀를 뀌면서 단 방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달아라. 아이고, 냄새가 이렇게 다네요. 할멈,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단방귀를 모아서 맡으면 더 달겠지. 할멈, 좀 더 뿡뿡 끼어보구려. 예, 잘 모아봐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신나게 단 방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영감, 단 방귀 말이요. 우리만 맡지 말고 어디 한번 발로 다녀봅시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얼른 맞장구를 쳤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단방귀를 팔러 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단방귀 사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단방기 사려. 단방기 사려. 그러다가 어느 큰 부잣집에 이르렀어요. 그 부잣집에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맛있다는 건 죄다 먹어보았지만 단방기라는 건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부잣집 할머니는 단방기 장수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단방기를 사리다. 두 사람은 부잣집 할머니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꼭꼭 닫고 이렇게 말했죠. 그를 여기 엉덩이에 갖다 대세요. 자, 단방기 나갑니다. 단방기 나가요. 그랬더니 정말 방귀가 얼마나 단지 몰랐어요. 아이고, 이렇게 달 수가. 부잣집 할머니는 아주 좋아하며 두 사람에게 돈을 한 자루나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방기를 팔아서 곧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죠. 구두쇠 영감도 단방기 장사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수 할아버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하면 단방기를 만들 수 있어? 할아버지는 구두쇠 영감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말이지. 콩서말에 물 한 동이를 마셔봐요. 그러면 다디 단방기가 생긴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구두쇠 영감은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부랴부랴 집에 돌아와 콩서말을 물 한 동이를 마셔가며 모두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속이 꾸룩꾸룩거렸지만 곧 부자가 될 생각에 꾹 참고 마지막 콩알까지 꾸역꾸역 다 먹었죠. 그러고는 단방기를 팔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할머니네 집에 채 닿기도 전에 배가 부글부글 끓어 곧 똥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두쇠 영감은 똥 마려운 걸 꾹 참고 어기적 걸어갔죠. 단방기 사려. 단방기 사려. 소리도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기만 해도 똥이 곧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간신히 부잣집 할머니네 집까지 걸어가 엉거주춤 똥구멍을 막고 서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단방기 사려. 부잣집 할머니는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얼른 단방기 장수를 맞아들였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빨리 방귀를 뀌어야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잘 나가야 하니까 바지춤을 살짝 내렸죠. 냄새가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게 부잣집 할머니는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자, 이제 되었어. 얼른 단방기를 끼워보시오. 부잣집 할머니는 얼른 구두쇠 영감 쪽으로 얼굴을 대고 방귀를 기다렸어요. 구두쇠 영감은 이때다 싶어 엉덩이에 힘을 팍 주었죠. 그런데 뿌지지! 냄새나는 똥이 마구 쏟아져서 부잣집 할머니 온몸에 튀고 방에 한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구린내야. 이게 무슨 단방기야? 부잣집 할머니는 엄청 화가 나서 방망이로 구두쇠 영감을 마구 후려쳤어요.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구두쇠 영감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죠. 구두쇠 영감은 단방기를 팔아 부자가 되려다가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금돈을 쏟아내는 토끼.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해오면
어머니는 그 나무를 장에 가서 팔았어요. 오늘도 나무꾼은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죠. 영차, 영차. 나무꾼은 새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찍었어요.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 오늘은 어머니께서 장에서 맛있는 고기 반찬을 사가지고 오신댔지? 나무꾼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를 찍으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영차, 영차. 이런. 이를 어떡하나? 나무꾼이 도끼를 너무 힘껏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도끼가 연못 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도끼가 빠진 연못 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지만 깊은 연못 속에 빠진 도끼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걸. 한 자루밖에 없는 도끼가 연못에 빠졌으니 이젠 도끼 없이 무엇으로 나무를 한다? 나무꾼은 나뭇가지를 꺾어 연못 속을 휘저어도 보고 돌도 던져보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해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며 연못 속에서 새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수염이 하얀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고? 예. 제가 나무를 하다 그만 실수로 연못 속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참 안 되었구만. 잠시 기다려보게나. 이렇게 말하고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은 연못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신령님,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찾아봐야겠군. 신령님은 나무꾼의 도끼를 찾기 위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신령님이 다시 나타났죠. 자,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신령님이 꺼내온 도끼는 나무꾼의 낡은 새도끼가 아니라 새 은도끼였어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새도끼입니다. 그럼 다시 찾아보마. 나무꾼의 말을 들은 신령님은 또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죠. 신령님은 이번엔 나무꾼이 잃어버린 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건 새도끼란다. 나무꾼은 새도끼를 살펴보고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몇 차례나 큰절을 했어요. 나무꾼아,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 그럼 나무 많이 해서 가거라.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신령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나무꾼은 새도끼로 다시 나무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나무꾼은 나무를 찍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를 찍은 곳에서 금돈과 은돈이 와르르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나무꾼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디 한번 다시 찍어보자. 나무꾼은 정신을 차리고 새도끼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힘껏 나무를 찍었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금돈과 은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닌데? 그때 하늘에서 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꾼아, 그 돈은 다 네 돈이니 가져가도록 하여라. 네? 이 돈이 다 제 돈이라고요? 나무꾼은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큰절을 하며 목맨 소리로 겨우 말했죠. 신령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니라 어서 가거라. 네, 신령님. 나무꾼은 지게에 돈을 하나 가득 지고는 집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 어서 나와보세요.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으셨죠. 어머니, 이 돈 좀 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웬 돈이냐? 어머니도 놀라서 얼마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재미있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사촌 형이 이 소문을 듣고 나무꾼을 찾아와 물었죠.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느냐? 어서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예, 형님,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꾼은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촌 형은 귀가 솔깃해서 들었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럼 나도 산에 한번 가봐야겠다. 다음 날 새벽 숲속은 안개가 자욱했어요. 사촌 형은 녹슨 쇠도끼로 연못가에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껏 내리쳐도 쇠도끼는 사촌 형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지 않았어요. 에이, 그거 참 쉽지 않네.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 사촌 형은 녹슨 쇠도끼를 일부러 연못 속에 훌쩍 던져 붕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촌 형은 기뻐하며 산신령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산신령은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죠. 뭐야, 혹시 이놈이 거짓말을? 사촌형은 신령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홧김에 큰 돌멩이를 들고 와 연못 속에 빠뜨렸습니다. 돌멩이는 첨벙 소리를 내며 가라앉았죠. 사촌형은 나무꾼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놀란 사촌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고개를 들고 나를 보거라. 사촌형은 번쩍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와 있었어요. 신령님의 한쪽 손에는 금도끼, 다른 손에는 은도끼가 들려 있었죠. 네가 빠뜨린 도끼가 어느 것이더냐? 예, 제 도끼는 저 누런 금도끼입니다. 그래. 금도끼가 틀림없단 말이지. 금도끼를 받아든 사촌형은 너무 기뻐 신령님께 넙죽 절을 했어요. 고개를 들고 보니 신령님은 어디론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촌형은 너무 기쁜 나머지 금도끼를 들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에이, 자, 이 금도끼로 나무를 찍어볼까? 사촌형은 금도끼로 힘껏 나무를 찍었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분명히 소리는 들렸는데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어요. 신령님이 나를 속였구나. 신령님이 주신 도끼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시뻘겋게 녹슨 새도끼였습니다.
사촌형은 도끼를 들고 다시 연못 가러 갔어요. 그리고 목맨 소리로 말했죠. 신령님, 제발 나오셔서 이 도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은도끼와 새도끼를 들고 물었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네 도끼냐? 아, 네. 제 것은 저 은도끼입니다. 그럼 자, 은도끼를 가져가거라.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은도끼겠죠? 그놈 참 의심도 많구나. 산에서 나무를 찍다가는 이 은도끼마저 새도끼가 될지도 몰라. 그래, 집에 가서 해보자. 사촌형은 은도끼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뒷마당의 나무를 힘껏 찍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했죠. 쏟아진다, 쏟아져. 얼씨구 좋다. 사촌형의 눈에는 쏟아지는 것이 다 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정신없이 나무를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가렵지? 아이쿠, 따가워. 사촌형은 손바닥을 후후 불며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쏟아져 내린 것은 꼬물거리는 수백 마리의 송충이었어요. 사람 살려. 사촌형은 그 길로 곧장 나무꾼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나무꾼이 뛰어나와 깜짝 놀라 물었죠. 형님, 어쩌다가 얼굴과 손이 시뻘개졌습니까? 송충이한테 쏘였다, 이놈.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라.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랬다가는 벼락을 맞죠. 금도 은도는커녕 동전 한 입도 안 나왔어. 몹쓸 송충이들만 우글우글 나왔지. 그럼 제 새도끼로 나무를 찍어봅시다. 나무꾼이 새도끼로 나무를 찍자 금돈과 은돈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다면 형님, 제 도끼를 가지세요. 사촌형은 나무꾼의 새도끼를 들고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집으로 휙 달려가 버렸어요. 집으로 달려온 사촌형은 나무꾼의 새도끼를 들고 좋아하며 나무를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또 벌레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한담? 설마 이번에도? 에라, 모르겠다. 눈을 질끈 감고 새도끼를 내리찍었죠. 그때 펑 소리와 함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놈, 정직하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다니. 송충이 벼락을 맞고 싶지 않으면 어서 그 새도끼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아이고, 산신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촌형은 놀라서 울면서 빌었어요. 그 후 사촌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답니다. 산삼과 이무기.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또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다녔어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답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를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죠.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 명이 다치면
다른 두 명이 정답게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삼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신봤다. 세 친구는 소리를 치며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었죠.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두 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서 산삼을 캐우는 거야. 의리와 동이도 옳지 하며 맞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덩쿨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죠.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려가지? 의리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지를 쳤어요. 좋아, 내가 내려갈게. 가비가 선뜻 내려가겠다고 했죠.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의리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습니다.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담은 뒤 가비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의리와 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죠. 가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제 줄을 다시 내려줘. 하지만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어요. 의리야, 동이야. 욕심이 난 의리와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이를 꼬박짓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되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랍니다. 그래,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기에게 한 입에 먹혀버리는 게 낫겠어.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타라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저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친친 감아묶었습니다. 그러자 이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다 올라온 뒤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습니다.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가비는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의리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의리와 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예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리집과 동이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죠.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탐나를 세운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 옛날 아주 멀고 먼 옛날 제주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우르릉 쾅쾅 천둥이 울리고 번쩍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금방 섬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세 사람이 솟아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고을나였고 한 사람은 양을나,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부을나였어요. 이들은 각각 고씨, 양씨, 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오면서 갈라진 땅은 굴이 되었어요. 이 굴이 바로 지금의 삼성혈이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는 의좋게 살았습니다. 세 개의 굴에서 살면서 함께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나가 말했습니다. 바다에 비치는 산 그림자를 보니 바다 건너에는 다른 세상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자 양을나가 말했죠. 거긴 땅이 넓어서 사냥하기도 좋을 거야. 그러자 부을나도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리하여 세 사람은 영주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영주산은 지금의 한라산이죠.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는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떠났어요. 며칠 낮, 며칠 밤을 비바람에 시달린 끝에 탐진이라는 땅에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기서부터 걸어서 신라로 향했어요. 세 사람이 도착하기 전날 밤, 신라 임금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쪽에서 큰 별이 떠올라 신라까지 환하게 비추는 꿈이었어요. 이상한 꿈이로다. 이것이 무슨 징조인고? 참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이제 곧 남쪽에서 귀한 손님이 오실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신하가 말했죠. 과연 조금 있으니까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찾아왔죠. 신라 임금님은 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대들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먼 남쪽 섬에서 탐진을 거쳐서 왔습니다. 오, 그렇다면 탐진의 탐자에다 신라의 라자를 붙여 그대들의 나라 이름을 탐나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소? 아, 고맙습니다. 그럼 나라 이름을 탐나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탐라로 돌아왔어요. 배를 바닷가에 붙들어 매고 한숨 푹 자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하였죠. 우리 활쏘기 내기할까? 그거 좋지. 고을나가 쏜 화살은 1, 2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양을나가 쏜 화살은 2, 2에 가서 떨어졌죠. 부을나가 쏜 화살은 3, 2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동네 이름이 1도, 2도, 3도라고 생겼답니다. 다시 섬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전처럼 굴에서 살면서 사냥으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나가보니 큰 괴짝이 파도에 밀려 바닷가에 닿아 있었죠. 저게 뭐지? 괴짝 아니야? 세 사람은 영차 무거운 괴짝을 무트로 끌어올렸어요. 괴짝의 뚜껑을 여니 그 속에 작은 괴짝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5가지 곡식인 쌀, 보리, 조, 콩, 기장의 씨앗들이 들어있었어요. 또 하나의 상자를 열어보았죠. 2번째 상자에서는 6짐승인 소, 닭, 돼지, 염소, 개, 말이 제각기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열고 3사람은 너무도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새 처녀가 상자 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죠. 옷은 두루미 날개 깃으로 만들었고 머리에는 눈부신 관을 썼어요.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3사람에게 처녀들은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탐나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있는 푸른 섬나라 병랑국에서 왔습니다. 아바마마가 가서 각각 3 젊은이의 아내가 되어 나라를 세우는 일을 도우라고 해서 왔으니 우리를 아내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을 나 양을 나 부을 나는 혼례식을 올리고 3 처녀를 각각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3 부부는 이때부터 사냥을 하는 대신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두고 집에서 짐승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제주도에 있었던 옛나라 탐라국의 설화랍니다. 고국천왕과 을파소. 아침 일찍부터 고구려 왕궁이 북적거렸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거든요. 드디어 풍악이 울리고 고국천왕이 옥자에 앉았어요. 모두 들으시오. 백성이 잘 살아야만 나라가 강해지는 법이요. 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구려를 만들 것이요. 모든 신하들은 내 뜻을 받들길 바라오. 알겠사옵니다. 179년 고국천왕은 신대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어요. 고국천왕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국천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내 뜻을 마음껏 펼치려면 귀족들부터 다스려야 하겠지. 고국천왕은 전로부에 우소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소는 기뻐하며 고국천왕의 말을 따랐죠. 얼마 후 고국천왕은 우소의 딸과 혼인했어요. 고국천왕은 전로부와 힘을 합치면 자신의 뜻을 쉽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국천왕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로부는 고국천왕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왕비를 믿고 점점 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고국천왕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비의 친척인 어비류와 자가려가 백성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고국천왕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어요. 어찌 죄 없는 백성에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당장 어비류와 자가려를 잡아들여라. 어비류와 자가려는 이 소식을 듣고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좋아, 우리가 먼저 왕을 몰아내자. 191년 어비류와 좌가려는 병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비류와 자가려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뭐라, 이 괘씸한 놈들. 고국천왕은 재빨리 군사를 모아 반란군을 무찔렀어요. 고국천왕은 반란을 누른 뒤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뽑으려 하오. 신분에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사부에서 입을 모아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학식이 높고 성품도 바른 안류를 추천하옵니다. 어서 그를 데려오시오. 고국천왕은 얼른 안류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고구려는 그대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필요하오. 나를 도와주겠소. 안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란 일을 하기에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나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가 누구요? 을파소입니다. 을파소는 유리왕 때 대신이던 을소의 손자로 성품이 곧고 지혜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자물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왕께서 부르시면 달려올 것입니다. 고국천왕은 그 길로 사람을 보내 을파소를 불러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류에게서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나를 도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해주겠소. 그대를 중해대부로 삼고 우태의 직을 더하겠소. 하지만 을파소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왕의 뜻을 받들기 어렵습니다. 더 어지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 더 높은 벼슬을 주고 왕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옵소서. 신하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렇게 괘씸할 수가 이렇게 농사꾼 주제에 벼슬을 거절해. 하지만 고국천왕은 을파소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렸죠. 우태 정도의 벼슬로는 귀족들을 누를 수가 없다는 말이로구먼. 고국천왕은 신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노라. 모두 국상을 도와 나란 일에 힘쓰도록 하라.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을 국상에 앉히다니요. 신하들은 크게 반대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고국천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신하들을 엄하게 나무랐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국상 을파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리겠다. 고국천왕 덕분에 을파소는 뜻대로 나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을파소는 잘못한 사람들을 엄히 벌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았어요. 또한 신분을 따지지 않고 훌륭한 인재들을 뽑았죠. 을파소가 국상이 된 후부터 고구려는 점점 살기가 좋아졌답니다. 을파소가 국상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94년 어느 날 고국천왕은 조용히 을파소를 불렀어요. 얼마 전에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울고 있는 젊은이를 보았소. 남의 집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일할 곳이 없다고 하오.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구하지 못해 운다고 하였소. 그해 고구려에 된서리가 내려 농사를 모두 망쳤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많은 백성들이 끼니조차 잊지 못했죠. 국상, 나는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배고파 우는 사람들이 많구려. 을파소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흉년과 풍년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홍수가 나거나 서리가 내려도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흉년을 막을 수가 있겠소? 흉년은 사람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을파소는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로부터 어진왕은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곡식을 나누어 준다면 나라의 창고도 곧 바닥이 나겠지요. 고국천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흉년에만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이 떨어지는 봄부터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겨울에 빌려준 곡식을 되받으소서. 그리하면 굶주리는 백성들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고국천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국상이요.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려. 고국천왕은 을파소가 말한 대로 새 법을 만들어 널리 알렸어요. 관청에서는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내주어라. 다만 식구수에 따라 나누어 주고 빌려준 곡식은 추수가 끝난 10월에 되받아라. 고국천왕은 식량이 부족한 봄부터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게 했어요. 이 법이 바로 을파소가 제안한 진대법이랍니다. 고국천왕과 을파소가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고구려는 나날이 살기가 좋아졌어요. 중국의 한나라 백성들이 고구려로 옮겨와 살 정도였죠. 백성들을 사랑하던 고국천왕은 197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진대법이 실시된 지 꼭 3년이 지난 해였어요. 새로 왕위에 오른 산상왕도 을파소가 옆에서 도와주기를 바랐죠. 국상, 고구려에는 국상이 꼭 필요하오. 나를 도와 고구려를 위해 애써주시오. 을파소는 산상왕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3년 을파소도 눈을 감았어요.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펼친 고국천왕과 을파소.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고구려는 더욱더 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답니다.